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네 번째 시간으로 공동주택 시설계획 중에서 건축 설비에 대한 걸 보시겠습니다. 건축 설비 총론에 대한 걸 먼저 보실 건데요. 그래서 온도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먼저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볼 건데요. 섭씨 온도는 0도에서 얼음이 얼고 100도에서 물이 끓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00등분 해놓은 거예요. 그에 반해서 화씨 온도는 F로다 표시를 하는데, 화씨 온도는 이거는 물이 32도에서 물이 얼고 그다음에 물이 212도에서 물이 끓는다고 보는 거죠. 그 180등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화씨 온도가 섭씨 온도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게 해놨겠죠. 세 번째로다가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영하 마이너스 273도씨에서는 모든 물체 운동 에너지가 정지된다고 봐요. 그때 영하 마이너스 273도씨일 때 그때 온도를 절대 온도 0도라고 보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노점 온도가 있습니다. 노점 온도는 이제 지금부터가 조금 이제 노점 온도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들인데, 노점 온도는 뭐냐면 이슬이 맺히는 온도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공기에다가 계속 냉각을 시켜버려요. 계속 냉각을 시키면 언젠가는 이게 이슬로 맺히거든요. 이슬로 맺힐 때의 온도를 갖다가 노점 온도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눈이 내리는 거와 거의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면 찬 공기를 만나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비고, 그게 얼어버리면 더 찬 공기를 만나서 얼어버리면 눈이 되는 것이고 또 우박이 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찬 공기를 만나갖고 그게 물방울로 맺힐 때 그때 온도를 노점 온도라서, 이 노점 온도는 결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뒤에서 볼 결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온도에서 건고 온도가 있어요. 건고 온도는 어떤 온도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온도계 갖고 재는 온도가 건고 온도예요. 그런데 온도를 잴 때 그냥 재는 것을 건고 온도로 하는데, 거기 감온부에다가 솜이라든지 손수건이라든지 가재 같은 거에다 물을 적셔갖고 갖다 대요. 그럼 당연히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때 온도를 습고 온도라 그래요. 그 습고 온도는 건고 온도보다 절대로 높을 수는 없겠죠. 동일할 때가 있어요. 꽉 채웠을 때, 수증기를 꽉 채웠을 때 온도를 습도를 갖다 상대 습도라고 하는데, 상대 습도가 100%이다. 물을 적시나 안 적시나 동일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빼고는 그래서 항상 습고 온도가 낮고 건고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습고 온도는 건고 온도보다 절대로 높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습도에 대한 얘기인데, 절대 습도는 1세제곱미터 안에 수증기량이 얼만큼 들어가 있냐를 따지는 것을 갖다 그걸 절대 습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절대 습도는 온도를 공기를 갖다 가열한다든지 냉각하더라도 절대로 안 변하겠죠. 다만 어느 때 변하냐면 강제로 집어넣는다든지 강제로 빼낼 때만 변해요. 그 외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 습도는 그와 좀 개념이 좀 틀린데,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꽉 채울 때 100인데 현재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는 거죠. 그게 바로 상대 습도는 비교 습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다가 그래서 상대 습도는 공기를 가열한다? 그러면 오히려 떨어진대요. 낮아지고 냉각하면 높아진대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포화 수증기량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 해가 반짝 떠요. 반짝 뜨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잔뜩 늘어나겠죠. 그 포화 수증기량이 커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 습도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면 다시 식어버려요, 공기가.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 습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설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은 항상 4도씨를 기준하고 있어요. 4도씨. 왜? 4도씨일 때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근데 부피는 가장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물은 4도씨를 항상 기준하는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4도씨 물을 열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냉각을 시키면은 무게는 줄어들고 부피는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나 늘어나냐? 바로 그래서 그 밑에서 보기로 하고, 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물 1세제곱미터가 물 1톤이겠죠. 무게를 따진다 그러면. 그래서 물 1세제곱미터가 물 1톤이에요. 물론 물 1g이 1세제곱센티미터고 물 1리터가 물 1kg입니다. 그런데 물 1세제곱미터가 1톤, 1000kg란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 다 기본으로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근데 물이 부피가 변한다 그랬는데 0도씨의 물을 갖다 0도씨 얼음으로 만들었다. 부피가 늘어나겠죠. 얼마큼 늘어나냐면 약 9% 정도가 늘어요. 9% 정도가. 체적이 늘어나요. 그래서 병 같은 데다가 물을 얼려버리면 병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부피가 9% 정도 늘어나니까. 두 번째로 이 4도씨의 물을 갖다가 계속 열을 가해요. 그럼 80도 정도가 되면 약 2.9% 정도가 늘어나고 100도가 되면은 4.3%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물을 끓일 때 여러분들이 물을 끓일 때 물을 가득 넣고 끓이면 안 돼요. 조금 밑에서 조금 여유를 두고 끓여야지 물을 가득 넣고 끓이다 보면 물 끓일 때 물이 넘쳐버려요. 왜? 찬물을 넣고 끓이면 부피가 4.3%나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다가 100도씨의 물을 갖다 계속 열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전기로 변합니다. 물은 0도에서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지만은 얼음이 녹기도 하지만 100도에서 물이 끓기도 하고 다시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전기로 변하기도 하고 전기가 다시 물로 변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100도씨의 물을 갖다가 그래서 100도씨 전기를 만들면 약 1700배 정도 늘어납니다. 1700배 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다음 이제 수압과 수도에 대한 걸 봅니다. 수압은 물의 압력을 수압, 수도는 물의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의 높이. 그 표준 대기 압력 760mm HG 같은 데서 이거는 그래서 수은의 수은주를 얘기하는 거で 수은의 비중 13.6을 곱하면은 약 10332mm H2O 물 높이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물 높이를 따질 때는 1332mm 하고 같다는 거죠. 이거는 다시 메타로 따진다면 10.332m 높이하고 같다는 얘기거든요. 10.332m는 압력으로 따지면 1.033kg/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공학 단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SI 단위, 국제 표준 단위라고 합니다. SI 단위를 국제 표준 단위라고 해가지고 국제 표준 단위를 쓰게 되는데 압력 단위는 메가파스칼,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쓰게 돼 있어요. 파스칼. 그랬을 때 파스칼로다 계산한다면 약 0.1 메가파스칼이 돼요. 1kg/제곱센티미터가 그래서 그럴 때 압력일 경우에 메가파스칼은 0.098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약 0.1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라는 단위하고 같고 그것도 ATM이라는 단위하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음 이제 수압에 대한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수압과 수도 계산할 때 수압은 킬로그램으로 할 때는 수도에다가 나누기 10 곱하기 0.1을 하면 되는 거고 메가파스칼로 계산할 때는 나누기 100 0.01을 하면 돼요. 반대로 수도는 kg/제곱센티미터 할 때는 곱하기 10 메가파스칼일 때는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수압과 수도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압력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전에는 전부 kg/제곱센티미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같이 병용해서 메가파스칼로 같이 병용돼서 쓰고 있어요. 그다음 유량과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유량은 공식이 그냥 AV예요. AV. 그러니까 유량은 초당 세제곱미터를 얘기하는데 Q는 그래서 거기에 A 단면적을 얘기합니다. 단면적에다가 관의 단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하는 거예요. 초당 유속을 곱해서 계산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마찰 손실 수도라고 그래가지고 배관 내에 유체가 흘러갈 때 물이 흘러갈 때 방해받는 것을 갖다가 마찰 손실 수도다 그래요. 그래서 마찰 손실 수도는 이거는 어느 때 그럼 비례하고 어느 때 반비례하냐? 바로 그래서 비례하는 것은 길이가 길면 길수록에 마찰 손실수를 많이 받아요. 두 번째로다가 그래서 마찰 계수에 따라서 면 자체가 두툴두툴하다든지 매끈하다든지 따라 틀려버리겠죠. 그래서 두툴두툴할 때 마찰 계수가 크면 클수록에 그래서 그만큼 마찰 손실수도 많이 받는다. 그다음 비중량이라든지 또는 유속은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길이라든지 마찰 계수라든지 유속 제곱에는 비례한다. 그러나 관이 크면 클수록에 거의 저항을 안 받아요.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또 중력과 속도에도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중력과 속도는 9.8m겠죠. 기출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마찰 손실 수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회 때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관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그랬죠. 길이라든지 비중량이라든지 마찰 계수, 유속 제곱에는 비례한다 그랬어요.
중력가속도에는 반비례한다 그랬죠. 중력가속도라든지 관경에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건 맞았네요 보니까. 세 번째는. 네 번째, 내경이 클수록에 커진다. 내경이 크다는 건 관경에는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작아져야 되겠죠. 마찰 계수가 클수록에 커진다 그랬죠. 마찰 계수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틀렸고 맞는 것은 3번만 맞았어요. 이건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이 맞는 거 찾는 것이 틀린 거 찾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문제에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칼로리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다이어트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칼로리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칼로리라는 말은 그래서 물체를 갖다, 특히 물을 1g을 갖다 1도씨 높이는데 가한 열량을 갖다가 이거를 1칼로리라 그래요. 1kcal라는 것은 물 1리터가 1kg입니다. 물 1리터. 여러분들이 그 생수병 같은 것들이 2리터짜리잖아요. 그 2kg예요. 그래서 물 1리터를 갖다 1kg를 1도씨 높이는데 가한 열량을 1kcal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SI 단위를 쓰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열량 단위를 칼로리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냐면 바로 줄이라는 단위를 써요. 줄 또는 킬로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1kcal는 1kcal는 4.186 킬로줄이에요. 4.186 킬로줄. 줄여서 약 4.2 킬로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의 비열은 약 4.2 킬로줄이라는데,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갖다 1도씨 높이는데 가한 열량을 비열이라 그러니까, 물의 비열은 약 4.2 킬로줄이라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4.186 킬로줄이 되겠죠. 그래서 공기는 정합 비열이 1.01, 그다음에 정적 비열은 1.21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은 전부 이게 국제 단위는 SI 단위를 씁니다. 이 SI 단위에 된 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금을 살 때도 어떻게 샀냐면 한 돈, 두 돈 그렇게 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팔 때 어떻게 팔아요? 그램으로 팝니다. 그램으로다. 그다음에 그전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쌀을 살 때도 한 말, 두 말 샀지만 지금 전부 킬로그램으로 팔잖아요. 바로 킬로그램 또는 그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SI 단위, 국제 표준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무조건 SI 단위를 쓰라 그래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열에서 조금 더 보면 현열과 잡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0도씨의 물을 갖다가 열을 계속 가했더니 100도씨의 물까지 됐어요. 그런데 0도에서 100도까지 올 동안에 그대로 액체예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도만 0도에서 100도까지 변했단 말이죠. 0도에서 10도가 되기도 하고 20도가 되기도 하고 30도가 되기도 하고 100도가 되기도 했단 말이죠. 그거를 온도만 변화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현열이라 그래요. 현열. 그래서 온수난방 같은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100도씨의 물을 계속 열을 가했더니 100도씨에 증개돼 버려요. 근데 온도는 100도에서 100도예요. 그런데 액체에서 기체로 변했단 말이죠. 액체에서 기체로. 온도는 그대로 있고 상태만 변하는 거예요. 0도씨의 물을 계속 냉각시켰더니 0도씨의 얼음으로 변했어요. 온도는 그대로 0도예요. 변한 건 액체에서 고체, 고체에서 액체만 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잡열이다 그래요. 잡열. 그래서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증기로 변하는 것을 기화라 하는데, 이런 것을 기화잡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화잡열. 증기난방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엔탈피라는 건 건조한 공기 안에, 여기에 있는 공기 안에 바로 잡열과 현열이 같이 포함된 것을 갖다가 엔탈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엔탈피. 그러니까 현열비라는 것은 현열과 잡열 합친 거. 그러니까 엔탈피라고 그거 조금 틀린 겁니다만, 현열과 잡열에 대한 현열, 그걸 현열비. 또 잡열비라는 건 현열과 잡열 합친 거 중에 합친 거에 대한 전체에 대한 잡열. 이거를 그래서 잡열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결로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결로 소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결로.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여러분들 집에서도 결로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는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겨울 같은 때 창문에 이렇게 이슬이 많이 맺히는데 이것도 결로예요. 결로는 왜 생기는 거냐면 이렇게 많이 써놨습니다만은 간단히 얘기한다면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원인은. 크게 나면 두 가지는 알 수가 있어요. 결로라는 것은 이슬이 맺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벽체라든지 이런 데서 맺히는데, 어디에서 맺히냐면 항상 따뜻한 쪽에 맺히게 돼요. 따뜻한 쪽에. 추운 쪽에서 절대로 안 맺혀요.
따뜻한 쪽에서 맥히거든요. 그래서 결로가 생기면 결로가 주로 건축물에서 내부에만 생깁니다. 외부에는 안 생겨버려요. 왜? 바깥쪽이 추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두 가지라는데 원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냐? 실내에 수증기, 공기 중에 수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는 거예요.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겁니다. 수증기가 없으면 절대로 결로가 안 생기겠죠. 두 번째 원인은 뭐냐? 그런 상태에서, 그런 그 결로가 있는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표면, 벽체라든지 천장의 표면이 이슬이 맺히는 온도를 노점 온도라 했죠. 노점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노점 온도보다 높으면 절대로 안 생겨요. 그럼 노점 온도보다 왜 낮냐? 겨울에 단열이 안 돼서 그렇죠. 단열이 안 되니까 노점 온도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로가 주로 겨울에 생기지 여름에 안 생기거든요. 노점 온도보다 여름철 같은 데 높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로는 주로 내부에만 생기죠. 건축물에서는 외부에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로는 이런 거 크게 나면 두 가지로 왔는데, 그럼 대책이라는 건 뭐냐? 반대로 하면 되겠죠. 내부에서 이런 결로가 생겼대요. 결로가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로 공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공기가, 실내에 있는 공기가 거기에 수증기를 가지고 있어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증기를 제거시킨다든지 또는 수증기를 갖다가 억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억제하는 것은 빨래에 넣는 것을 좀 자제한다든지 물 끓이는 걸 자제해 주면 되겠죠. 두 번째로다가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수증기를 어떻게 제거해요? 전부 환기를 시켜버리면 전부 날아가 버릴 거잖아요. 밖으로. 밖에서 건조한 공기를 끌어오면 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다가 원인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노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벽체라든지 천장 같은 표면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낮으니까 그걸 높여주면 되겠죠. 노점 온도를. 높여주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단열을 잘해주면 돼. 단열만 잘해주면 된단 말이죠. 단열을 강화시켜주면 된다. 바로 그 크게 나면 이렇게 두 가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방습층을 둘 때는 실내 쪽에 두는 거예요. 실내가 항상 고온이기 때문에 따뜻한 쪽이니까 실내 쪽에다가 방습층을 설치해 주려는 얘기겠죠. 방습층을. 그래서 그다음에 결로가 주로 되는 것이 열 관류율이 큰 곳이에요. 열 관류율이 크다는 건 뭐냐면 고체 벽을 사이에 두고 열이 왔다 갔다 하는 유를 갖다가 열 관류율이야. 통관율. 그럼 무슨 열 관류율이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열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냥 북쪽 같은 데도 추우니까 북한벽이라든지 최상 천장 단열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보면 붙박이장이 속이라는 실내 구석이라든지 겨울에 추울 때 야간 저온 시 또는 열교는 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갖다 열교로 하래. 단열이 안 돼서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은 주로 단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단열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 문제 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21회 때 겨울철 벽체의 표면 결로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방지 대책 반대로만 해주면 된다 그랬죠. 원인의 반대. 실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량을 줄인다. 원인이 실내에 수증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방법은 빨래 넣는 걸 자제한다든지 물 끓이는 걸 자제해 주면 되겠죠. 두 번째, 환기를 통해서 제거한다 그랬죠. 환기를 통해서 실내의 습도를 낮추려는 거죠. 절대 습도를 낮춰주려는 거죠. 습도를 낮춰주라. 세 번째, 벽체의 단열 강화를 통해서 실내 측 표면 온도를 높인다. 바로 노점 온도가 낮아서 생기는 거니까 노점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열을 잘 해주려는 거예요. 네 번째, 실내 측 표면 온도를 주변 공기 노점 온도보다 높여주라 했죠. 낮춰주는 게 아니라 노점 온도는 높여야 된다 그랬어요. 이슬이 맺히는 온도를 높은 온도에서 이슬이 맺혀야지 낮은 온도에서 이슬이 맺히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겠죠. 다섯 번째로다가 그래서 실내 측 표면 온도는 주변 공기 노점 온도보다 높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높게. 다섯 번째, 난방기기를 이용하여 실내 측 표면 온도를 높여줘라. 당연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 온도를 높여주기 위한 단열을 강화하라 했는데 바로 단열이 된 걸 보겠습니다. 단열을 크게 나올 때 내단열과 외단열이 있어요. 바깥쪽에다 단열 짤 되느냐 안쪽에다 되느냐에 따라서 안쪽에 된 것을 내단열, 바깥쪽에 된 걸 외단열이에요. 그래서 내단열은 굉장히 시공이 쉬워요. 돈도 작게 들어가요. 그러나 믿을 수가 없어요. 단열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단열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신에 시공도 쉽고 수리도 쉽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은 안 해요. 그러나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쉽게 시공도 가능하고 수리도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외벽에 사용하는 건 대신에 굉장히 좋아요. 단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시공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단 말이죠. 시공 자체가 어렵고 보수도 어렵고 왜냐하면 외벽이다 보니까 외벽에는 단열하고 나서 보호층까지 같이 둬야 될 거잖아요. 보호층이 없으면은 이거는 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누가 와서 충격을 준다든지 그러면 다 깨져버리니까 또 특히 외벽 같은 데는 단열재를 잘못 써버리면 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순간적으로 타고 쫙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외단열은 그만큼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효과는 확실하다. 결로를 막아주려면 방지해 주려면 외단열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중단열이라고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중벽 쌓기 할 때 중간에다 단열을 넣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단열보다는 그 조적조 같은 데서 중간에 단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급수설 외등을 보도록 합니다. 급수. 우리가 물 있잖아요, 물. 저런 수돗물을 먹는데 물은 그래서 지하수는 이거는 굉장히 그 오염도는 낮지만은 수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다가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두 번째로다가 지표수가 있어요. 지표수를 상수라고 그래요. 상수. 그래서 이거는 하천, 강 또는 뭐 호수, 저수 같은 데서 물을 끌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표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신에 이거는 오염이 많이 우려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복류수라고 그래갖고 복류수는 어떤 물을 얘기하는 거냐면 복류수는 우리가 뚝방이 있죠.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댐 같은 데 보면 뚝방인데 뚝방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한 번이 일단 이거는 정수가 되고 어느 정도 걸러서 나온단 말이죠. 비교적 깨끗해요. 그래서 공업용수 같은 데로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용하느냐 보는 거예요. 물을 깨끗하게 해서 먹을 거잖아요. 정수하는 과정이. 물을 정수할 때는 그래서 정수하는 과정은 물을 퍼올려요. 땅속에서 퍼올린 걸 채수로 하는데 물을 채수해서 지하수 같은 경우는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히는 걸 침전이라 그래요. 그냥 저절로 가라앉는 것을 중력침전법이라고 하고 약품을 이용하는 약품 침전법이 있어요. 침강제라는 약품 같은 것들에서 이걸 딱 넣으면은 가라앉을 것이 빨리 가라앉는단 말이죠. 그 침전시켜요. 그런 다음에 공기하고 접촉시켜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포기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과, 걸러주는 거예요. 주로 걸르는 건 어디를 걸르냐면, 그래서 주로 걸르는 자체는 저기를 모래층을 걸려요. 그래서 이것도 급속여과법과 완성여과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균, 염소 소독을 해서 급수를 해요. 그래서 그냥 지표수, 상수는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저수라든지 아니면은 댐 같은 데서 물을 끌어오는데 이거를 취수라 그래요. 그래갖고 정수장으로 보내는데 정수장으로다가 보내면 송수, 정수장에서 끌어오면 도수라 그래요. 그걸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그래갖고 다시 배수장으로 보냅니다. 배수장은 물을 나눠주는 배수입니다. 배수장으로 보내면 배수장에서 그래서 급수를 하는 거예요. 건물로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그래서 수질은 물의 경도라 해갖고 물속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요. 칼슘, 마그네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산칼슘을 항상 기준하는 거예요. 그때 탄산칼슘을 기준해서 탄산칼슘의 함유량이 그래서 이걸 갖다 탄산칼슘이 얼마큼 있느냐? 그걸 100만 분율로 표시한 것을 갖다 100만 분율을 ppm이라는데 ppm으로다 표시한 것을 이래서 물의 경도라 그래요. 그러나 물 1세제곱미터 안에 1g 탄산칼슘이 1g에 있는 것을 이걸 경도 1도라 이렇게 1도. 그래서 경도 1도라는 것은 그래서 그 음용수는 법에서 300ppm 이하래. 모든 것을 탄산칼슘, 마그네슘 이런 걸 전부 하더라도 음료수 총 경도는 300ppm 이하가 되래. 이 경도에 따라서 보면 극연수, 연수, 적수, 경수 이렇게 하는데 극연수는 뭘 갖고 있냐면 얘는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의 제로라는 거죠. 탄산칼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증류수나 멸균수 같은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연관이라든지 황동관이 부식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만일에 이 극연수를 사용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주석 도구만 그래서 황동관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부식이 돼 버립니다. 두 번째 연수예요. 연수는 탄산칼슘 함유량이 90ppm 이하인 거예요. 연수. 90ppm 이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을 갖다가 연수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대부분 다 연수입니다. 이거는 세탁기에도 사용하고 또 세탁을 한다든지 염색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전부 다 연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연수. 우리가 이 연수는 학교 다닐 때 아마 단물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단물이 연수입니다. 단물이. 그래서 그런데 적수는 90에서 110 ppm 정도 되는 걸 적수라 그러는데 적수는 이거는 우리가 먹는 물, 음용수는 적수 정도를 먹고 있어요. 적수를. 그런데 이게 경수라는 것이 있어요. 경수.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0 ppm 이상인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샘물이라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샘물이라고 배우셨을 건데 이게 뭐냐면 이 물은 세탁하면은 빨래 비누가 안 나가버려요. 두 번째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염색 같은 것들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보일러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래요. 배관, 보일러 이런 데서. 그래서 시골 같은 데서 지하수를 퍼올려 사용하다 보면 보일러가 금방 고장나는 이유가 바로 이 경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수. 왜 그럼 보일러에 사용하지 말려냐?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보일러에 경수를 사용하면 스케일이 많이 껴요. 스케일. 물때입니다. 물때. 물때가 많이 낀단 말이죠. 그럼 열을 전달을 못 하겠죠. 열을 전달을 못 해요. 근데 보일러는 열을 전달을 해서 물을 뜨겁게 만들어야 그거를 온수도 사용하고 그거를 난방에 사용하는데 물이 점점 이게 온도를 전달을 못 하다 보니까 물이 데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열을 전달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열 효율이 계속 떨어지게 됐단 말이죠. 전열 효율이 떨어지니까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보일러가 과열돼 버려요. 과열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명이 짧다는 얘기잖아요. 수명이 다 안 되는 거죠. 보일러 수명이 다 안 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내구성이. 그래서 시골 같은 데서는 지하수를 퍼서 사용하다 보면 보일러가 금방 고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수는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연수를 만들어 쓰라는 거죠. 연수를.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전부 연수가 돼서 와요. 그러나 시골 같은 데서 지하수를 펐을 때는 이 경수가 주로 많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